자, 신자유주의 통치성, 환경 개입 권력,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 정치에서의 통치성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후코의 그 죽기 직전에 한 3, 4년 동안 했던 권력 그 강연을 통해서 보면 자기 규율이 더 강해진 거죠. 나를 기업으로 생각하라, 열심히 노력해라, 경쟁해라,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인턴십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인적 자원이 아닌 거야. 너는 낙오되는 놈이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사람이 다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참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 대학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 얘기를 하고 무슨 인간다운 삶을 교육시켜라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정말 귀신 신학가는 소리 하는 거죠. 학생들 입장이나 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들 뭐 취직이 잘 돼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대학에 뭐 선전을 할 때 우리 학교 오면 취직이 잘 돼요 뭐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 학생들도 취직 잘 되는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차라리 그런 공부는 전문대 가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면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 학원, 자격증 학원을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즘 어떠냐면 학생들 사이에서 자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공무원은 내가 뭐 없어도 되니까 대학 없어도 되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상판이니까 이게 사실은 대학에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방향성이 뭐냐면 이게 권력의 한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대응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뭐 대응 방식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하겠지만 이게 권력의 한 방식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시켜서 이제 요 책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유명한 책이고 이 네그리의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후코가 얘기했던 그런 훈육적인 권력이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 세계화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세계를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 읽어볼 만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이 됐는데 적어도 이제 후코 강의라면서 꼭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엠파이어라는 게 이제 뭐 몽고 제국, 로마 제국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하는 거죠. 뭘로? 군사적인 힘으로. 그 다음에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이건 주로 뭐예요? 경제적인 힘이었단 말이에요. 금융권이라는 게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2차 대전에 갔는데 금융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건 생산의 논리, 어떻게 보면 통치성의 논리가 세계화됐다는 거예요. 소위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웃긴다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제국주의라는 게 영토를 지배하고 무슨 뭐예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착취를 하고 하는 게 그런 게 제국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세계의 생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 토착화됐다는 겁니다. 응? 여기 보면 65페이지에 보면 생체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행위적인 주체성을 생산한다. 다시 말해서 욕구, 사회관계, 신체 그리고 마음을 생산한다는 거야. 아, 말이 어렵죠. 근데 굉장히 후코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페이지 맨 마지막 절 생체 정치적 국면에서 삶은 생산을 위해 일하게 되고 생산은 삶을 위해 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내가 뭔가 생산을 하는 거가 과거에는 국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국내 경제에서 무슨 뭐 철강 산업이 필요다. 그럼 국가가 그걸 요구해서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그걸 통해서 뭐 수출하고 먹 살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무슨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세계의 생산의 네트워크가 다 똑같이 됐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내는 모든 프로그램을 세상이 디지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질적 포섭이라고. 이건 이제 마크스의 용어인데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형식적 포섭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농경사회에서 자동차를 타는 도시산업사회로 지냈다. 그러니까 미국도 1890년대 자동차 산업이 시작됐고 우리는 1960년대 자동차 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60년대가 지나면 미국처럼 냉장고 가지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산업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형식적으로 비슷한 자본주의 사회의 포섭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부품이 전혀 교환이 안 되니까 서로 교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국경이라는 게 지켜지고 생산과 어떤 물품에 대한 국경이 이게 민족적인 이건 한국차 저건 미국차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신자유주의 통치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지 않아도 다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노는 방식도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만화영화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만들 때, 혹은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 다 그래픽 디자인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수주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영화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라인이 거의 세계가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제국이에요. 생산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건 막시즘적인 의미가 강하죠. 근데 뭐냐면 여기 생산의 삶과 마음과 인간의 욕구가 다 똑같아진다는 게 뭐예요? 미국이 만드는 영화 보고, 미국 사람처럼 스타벅스 커피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맥도날드 마시고, 미국이 만드는 옷, 뭐 스타벅, 뭐 캘빈 클라인 입고, 그게 전 세계에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질적 포섭이면서 통치성의 권력에 포섭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제국이라는 책이. 응? 그래서 굳이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370페이지 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370페이지 정도가, 이게 좀 너무, 이것도 양이 너무 많아. 이걸 327페이지 정도를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훈육 통치 3부의 2장이 훈육 통치라고 하는 장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책, 이것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후코 얘기를 하면서 훈육 통치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생산이 탈중심화되면서, 그렇죠? 이제 신자유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하청 주고 무슨 수주 주고 하면서 물건을 초국적 기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민중 동원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생산이라는 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생산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재생산, 그 교육 문제죠. 이게 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영어가 세계화해서 영어를 쓰는 게 세계화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그거 왜 자꾸 영어가 세계화라고 생각할까요? 그 결국 교육이에요, 교육. 이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가지 않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뭔가 미국적 가치관이 그냥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무슨 한국에서 박사를 받고 잠깐 뭐 한 2, 3년 유학을 갔다 오는 게, 그게 한 80년대까지의 전통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미국 그 시스템을 받아오죠. 한국말도 잘 못해, 정치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근데 그게 우리한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교육 체계와 소비와 그다음에 그거와 맞물리는 생산의 라인이라는 게 다 똑같이 전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평등한 국가예요? 그렇진 않죠. 이건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중심국이 있고 주변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무슨 뭐 미군 철수해라, 무슨 뭐 투기자본 철수해, 이런 건 얘기를 하면서 이런 훈육적 권력 혹은 무슨 교육의 권력 아니면 통치성의 권력이 미국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의 교육제도를 바꾸고 기업 문화를 바꾸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세계를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을 욕망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어떤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전지구적인 세계화, 그게 바로 전지구적 통치성이고, 그거를 네그리가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41페이지 보면 노동의 형식적 포섭, 실질적 포섭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시장이 실현됨으로써 실질적 포섭이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자본 축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 자본주의적인 이런 통치성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무슨 뭐 이제 저희 이 사람 뭐 어려운 얘기지만 뭐 비물질적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식과 소통, 언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적인 노동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감정 노동, 정서 노동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투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 노동자들이 착취에 대항하는 것은 과거처럼 무슨 임금 착취, 왜냐면 그때는 육체 노동이 중요한 시대였으니까 18세기, 19세기는. 근데 지금은 이런 습관, 생산의 방식, 욕망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것이 비물질적 노동에 대한 저항이고, 그 방법이 뭐냐면 다중이라는 말을 써요. 뭐 다중이라고 하는 말을 또 많이 쓰는데, 나는 이거 그렇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정당이나 이런 데서 노동조합이 아니고 무슨 대학이나 일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뭔가 자기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은 이제 그 뭐 이제 소위 네그리와 뭐 파울로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이태리 그 약간 사회주의 운동하는 이론가들, 좌파 이론가들이 쓰는 말 다중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푸코가 성역서 2, 3권이나 자기의 배려 같은 그런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태의 저항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과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뭐 새로운 형태의 소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시대에 저항은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런 걸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